누가 주도할 것이냐? 탄핵이다. 아니다. 특검이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도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정치권에서는 어떤 정당이 탄핵의 깃발을 가장 먼저 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의 전략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모시고 어떤 전략으로 현안 정국을 돌파할 것인지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날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에서 탄핵 다방 1호점을 열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 하필 대구입니까?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서초동에서 탄핵 집회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지방을 찾아가자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탄핵 다방을 열고 있는데 1호점을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대구로 간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호남을 가면 좋지 않겠느냐, 뭐 광주다 또는 목포다, 전남을 가게 되면 많은 분이 모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 고향 부산은 가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아니라고 생각했고 통상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수의 아성이라고 하는 대구를 가야 된다라고 저는 결정을 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가장 보수라고 불리는 곳에서 직접 그 대구 시민들과 맞닥뜨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침 실제 가보니까 전혀 반응이 달랐습니다. 네. 정말 반응이 달랐고 저희가 한 1200잔을 준비를 했는데 1200잔이 순식간에 다 나갔어요. 최소 1200명이 오신 거죠. 아주 분위기가 뜨거워가지고 상당히 저는 아주 고무되었습니다. 네. 근데 장소도 좀 독특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예. 대구에 가면 행사를 보통 동성로에서 하거나 또 요즘은 김광석 거리에서 하는데 그 바늘땅 중심인 현대백화점 앞에서 행사를 했더라고요. 아마 다른 지역 분들은 잘 의미를 모르실 수가 있는데 우리 그 대표님께서 그 대구 사정을 잘 아시니까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대구 현대백화점이 대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잘 나가는 곳, 신도시의 중심 지역 이런 곳이고 뒤에 물론 뒤에 이제 약전 거리도 있습니다만 가장 번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거기를 가자라고 했고요. 뭐 굳이 서울에 비교하자면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이나 이렇게 가는 셈이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 선택을 대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좀 번화한 곳에서 승부를 걸어야겠다라고 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가 이제 뭐 평균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평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9%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데 대구 경북이 18%다. 이것이 이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현장 분위기하고 지금 이제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런 지금 대구 경북의 윤 지지율 붕괴 어떻게 지금 분석하십니까? 말씀하신 게 한국갤럽 조사 아닙니까?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 19% 나왔는데 대구 경북에서 18%, 즉 1% 덜 나온 거죠. 네. 저는 그 대구 탄핵다방 연설에서도 그 말씀을 대구 시민께 올렸는데 보수의 가치가 뭐냐 하면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 사랑, 즉 애국이고 두 번째는 품위와 품격 두 가지로 봅니다. TK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지지를 했죠. 몰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종종 대구에 와서 시장 방문하고 서문시장 방문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년 반을 지켜보았는데 보수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가치, 즉 애국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권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중시하는지 일본의 이익을 중시하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 됐고 두 번째 인간으로서의 품위 또는 정권으로서의 품격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대구 시민들의 눈높이에 있어 도저히 좀 맞출 수 없는 그 두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육성 녹음이나 또는 공개된 텔레그램 문자를 보면 대구 시민 넘어서 우리나라 전국에 계신 국민들의 평균적 보통의 그 품위와 상식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훨씬 미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유권자분들도 이건 아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저런 투의 말과 행동을 하느냐. 영부인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하신 것 같고 그게 한국갤럽 조사 결과로 18% 나왔고요. 실제 또 현장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저희가 뭐 조직 동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조국혁신당이 대구에 그렇게 당원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막 호응하시고 커피를 저한테 받아가시면서 꼭 한 말씀 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 이런 말씀 하십니다. 윤석열이 부끄럽다. 김건희가 부끄럽다. 이런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하십니다. 내가 평생 대구 살았는데 너무 부끄럽다. 조국혁신당이 진보인 걸 안다. 그런데 이건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고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정도로 이제 대구 경북조차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기 시작했다. 자, 이게 이제 계속 가속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뭐 지탱을 하고 또는 반등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이 좋지 않다.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 거론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실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은 탄핵 주도하겠다고 지금 뭐 예, 17개 법안을 중대위반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예, 예. 하는데 이제 탄핵의 쉐빙선이 되어서 그대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결정하고 행동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사실은 제가 3월 3일 날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선출되고 그 수락 연설에서 이미 사실은 탄핵을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덜 알려졌지만. 근데 그 뒤로 탄추위를 만들고 제가 탄추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제 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수많은 위법 또 위헌 사유가 나타남에 따라 물론 이제 검찰 조사가 없기 때문에 확고한 물증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 가지고 탄추위 산하의 탄핵소추안 작성위원회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고요. 11월 중에 저희가 이제 공개 발표를 하는데 저는 또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검을 하게 되면 바로 물증이 나오고 그럼 바로 탄핵으로 이어지니까 결사적으로 지금 막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 특히 최근에 일어났던 명태균 게이트, 즉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취임 후 걸쳐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깊이 당선 전후로 그리고 임기 개시 전후로 관여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지경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이제 결정적으로 하려면 200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12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그 날은 온다. 저는 이제 오독립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비유를 해서요. 네. 오독립은 이미 떨어졌고 가을은 지금 벌써 오고 있고 그 상태에서 정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지금 소초안을 거의 지금 초안은 완성되어 있고요. 좀 다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초안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초안이 좀 다듬어질 수도 있다. 물론입니다. 또는 이제 동의하는 지금 야당과 손을 잡기 위해서도 상호 이제 정치적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공개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예, 저희가 초안을 저희 것만으로 저희의 유일한 전유물로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저희가 과거에 2번의 탄핵 소추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박근혜. 근데 이제 박근혜 소추안이 더 의미가 큰데 그것의 형식을 빌고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 결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떠한 이유로 탄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형식, 일단 그 형식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 탄핵 사유를 지금까지 공개되었던 탄핵 사유가 우리가 지금 물증은 구체적 물증 갖고 있지 못하죠. 검찰 수사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전제로 해서 얼개와 내용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나중에 추가 언론 보도 또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물증이 나오거나 또는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수정이 가능하죠. 두 번째는 저희가 공개할 이 탄핵소추 초안을 민주당이든 어디든 모두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 것만으로 갖고 있지 않겠다. 모두 공개하면 시민들도 들어와서 의견을 주고 또 수정 의견, 또 새로운 제보도 주고 또 민주당도 가장 큰 의석이니까요. 가서 가지고 쓰라. 그리고 같이 그걸 가지고 사실 소추안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그냥 뭐 울딱주물딱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직 그걸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준비를 하겠다. 즉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언론도 다른 정당도 그걸 활용하고 우리 모두의 공유물로 쓰자 이런 취지입니다. 굉장히 이제 큰 의미를 담고 있고 국민이 제안하는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 보겠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야당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는 예. 이런 것이고요. 자, 일단 특검으로 먼저 가야 한다. 그 뒤에 탄핵이다. 또는 지금 이제 탄핵 발의안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합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행해서 갑니까?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가는 게 맞습니까? 민주당 경우는 특검에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은 아직 뭐 시기상조다 또는 언급하기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저희는 특검과 탄핵을 병행해야 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탄핵을 지금까지 여러 번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제기했는데 윤석열이 계속 거부권 행사해서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여러 이유가 자신이 옛날에 특검을 해봤던 거죠. 이걸 하면 증거가 나온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데 저는 특검과 탄핵이 각각 동시에 왜 필요한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그 증거를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탄핵은 전혀 다른 차원인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특검을 해도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 거부권을 뒤집어 엎어서 다시 통과시키려고 하더라도 200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탄핵도 200석이 필요합니다. 특검이건 탄핵이건 전 범민주 진영의 의사가 관철되려면 200석이 필요한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이 특검은 궁극적 목표가 뭐냐? 1차적으로는 특검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특검 수사를 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200석이 확보되더라도 탄핵은 그런 건 아닙니다. 탄핵은 특검이 진행되어서 기소되지 않는 단계에도 탄핵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은 우리 뭐 법률적으로도 그러한데 그 뭐 모두 교과서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탄핵은 형사 소출을 해서 유죄 판결이 나는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하 그 밑에 단계의 불법 위헌이 있으면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뭐 모든 헌법 교과서, 헌법 또 판결의 기본 기조거든요. 두 개는 같이 가야 된다. 특검을 해가지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 받는 거는 한참 뒤의 일이지만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고 조금만 뭐가 나와도 바로 탄핵으로 갈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진행을 해야 서로 상보적 관계다. 그래서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가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해서 그럼 서로 오히려 상승 효과가 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반론 겸해서 질문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핵안을 이제 발의를 하게 되면 민심이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하나. 두 번째, 현실적으로 탄핵안이 이제 국회에서 발의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으로 보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라는 두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탄핵 역풍 얘기 좀 많이 말씀을 하시죠.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더 높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역풍보다는 지금 역풍이 불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게 여론조사건 또는 현재 언론이건 또는 정치권에서든 간에 윤석열 탄핵이란 단어를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단어를 모두가 쓰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역풍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문제가 중요한데 탄핵을 하게 되면 일단 국회에서 200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가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있고 계신데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밖에 없습니다. 9명이 돼야 되는데 3명이 안 채워지고 있어요. 지금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채워져야 되거든요. 6명밖에 없는 상태가 상당히 지금 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점에서 탄핵을 언제 발의할 것이냐, 언제 소출을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저희만으로 할 수 없고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폭로가 더 나오느냐, 여론이 얼마나 더 나빠지느냐 이런 측면과 함께 언제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시점을 정확히만 포착하게 되면 저는 헌법재판관, 6명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 통상적으로 현재에서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 게 현재 지금 그 국가인권위원장이 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엄청나게 보수적인 분이고 보수 기독교의 관점에서 지금 인권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고 계신 분 아닙니까?
매우 보수적인 분인데 그분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하셨어요 그때. 지금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셔서 매우 강경한 보수 입장을 취하고 계시죠. 저는 그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이 동의를 할 수 이제 판결할 수 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네. 9명이 안 되더라도 결정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관 차원에서 결정을 하셨어요. 6명으로도. 근데 이 분위기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19% 내려갔고 그다음에 18%까지 내려간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를 무시하지는 못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민심을 거슬러고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판결을 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재판관들이 17개의 중대사안 위반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법리적으로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예. 예. 법리적으로 재판관분들은 당연히 이제 민심도 고려하시지만 법리가 중요한데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뭐 교과서적으로 그러하고 또 제도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건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네. 대법관에서 하는 거죠. 아니, 대법원에서 하는 거죠. 헌법재판이란 것은 법률적 결정 외에 정치적 결정도 같이 하는 곳입니다. 대법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헌법재판관분들은 법리적 분석을 아주 치밀하게 하고 중시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여론이 어떤 것인가를 매우 경청하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점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조국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헌법재판소 가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놔도 되지 않겠느냐. 결국 중요한 것은 민심이다라는 이제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예.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궁지에 몰리니까 대통령이 쇄신 압박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회 시정연설에도 나오지 않은데 자, 10일 내일입니다. 내일이 이제 임기 반환점인데 네. 급하게 좀 그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몰렸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 반전 또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뭐 기자회견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은 뻔한 그 제2부속실 만들겠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줄이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달라. 자신은 개혁을 앞으로 더 앞장서서 하겠다. 이 정도 얘기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게 되면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의 입장에 보더라도 적어도 조중동 정도에서 요구하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를 받을 용기가 없고요. 더 중요하게는 그런 김건희 씨 거취와 관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없지 않을까. 김건희 씨가 더 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하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실세인데 실제 사실상 대통령인데 그 밑에 있는 형식적인 외면상의 대통령인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 거취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자, 야당이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지금 이제 계속 책임 공방을 하는 것과 좀 다른 각도에서 집권 여당 내부에서 상당히 지금 균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2월에 혹시 특검이 거부권 행사가 되어서 재결로 국회로 넘어오면 그때는 통과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십니까? 11월 중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할 예. 계획이고 뭐 11월이건 12월이건 본회의 갈 건데 저는 그 이전보다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높아질 거다. 예, 높아지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저희 조국혁신당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통과될 가능성이 그 이전보다는 높아졌다. 그리고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단속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못하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가 즉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부결되는 또는 이제 통과 안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는 정확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는 그 시점이 민심이 다시 폭발하는 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가 다시 추락하는 시점이 될 거라고 보고 전 11월, 12월에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 통과시키고 만약에 통과는 되는데 바로 그 한동훈 이른바 친한 의원들이 동조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부권 행사하겠죠. 어떤 경우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때
그때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몰려서 예를 들어서 특검안이 통과되면 김건희 여사는 이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선택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분리를 할 거냐, 아니면 그것도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멸의 길로 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여당 내부에서 생각이 딱 반반씩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통상적 정치 문법으로는 네. 당연히 차별화를 해야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사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죄송하다 그러고 검찰 출두시키고, 또 과거에 예컨대 뭐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이런 많은 대통령들이 가족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이건 형님이건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대통령은 살린다, 이런 선택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김건희 씨를 정리한다, 이게 너무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수사를 받으면 돼요. 기소하면 기소되고 재판 받으면 돼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는가, 저는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참 이런 이제 극단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대통령이 공멸을 할 수 있다, 이런 선택을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판단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보수 이제 집권 세력 내부에서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외치는데도, 그래 만약에 분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공멸해 버립니까? 이런 거겠죠. 저는 이제 윤석열 또는 김건희 씨의 생각은 결국은 탄핵을 소출해봤자 헌법재판소에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검은 무조건 거부권 행사에서 막아라. 그러면 구체적 증거가 안 나올 거다. 그러면 구체적 증거가 안 나온 상태에서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를 못 시킬 거다. 그러면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임기는 보장되는 거 아니냐. 즉 윤김 두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면, 특히 김건희 씨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국정을 잘 운영해서 뭐 민생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런 생각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감옥에 안 갈까, 이 생각밖에 없고 그걸 중심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동조하고 있는 거죠. 김건희 씨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지 배우자가 아니라 개국 공신 중에 최고의 개국 공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치 참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계속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또는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이란 말을 해온 이유입니다. 이게 중대한 그런 정말 최고의 정치적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고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분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윤석열, 김건희가 분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별이 정말 쉽지 않을 거다. 통상 경우는 저는 통상의 보수 정권이라면 김건희 씨, 뭐 제가 백담 사이는 죄송하지만 백담사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수사 받게 해야 되는군요. 이걸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조중동이 거의 읍소하다시피 사설과 또 각종 기사에서 김건희 씨 정리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그게 정권이 사는 길이라고 수도 없는 글을 했는데 안 받고 있고, 제가 근래 봤던 가장 참 씁쓸했던 조선일보 칼럼이 강천석 논설위원인데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기자, 자신을 얘기하면서 기자인 내가 김건희 씨에게 졌다,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네. 졌다 하더라고요. 이제 졌다는 말은 또 다르게 하면 포기 먹었다 뭐 이런 그렇죠. 것인데, 이렇게 조언과 충고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에 가셔서 이제 이번에 민심도 확인했고, 그리고 예. 18%밖에 되지 않는다 지지율이, DK조차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본인이 살궁리만 하지 않습니까? 예, 제도적으로 네. 거부권 행사하고, 또 설사 헌법재판소 가더라도 거기서 내가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 본인이 살 길만 생각하는데, 실제 국민들은 현장에 가보시면 민생이 지금 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살림살이가 뭐 쪼그라들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앉아서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제 부부를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는지는 이 두 분에게는 전혀 인식이 되거나 이걸 통해서 뭔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쇄신책을 내놔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까? 약간의 고민은 하겠죠. 예. 고민을 하겠는데 그 고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이 특검 수사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걸 아는 겁니다. 김건희 씨도 상당히 정무적 감각이 있는 분인데 이 현재 분위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민생 이런 문제가 초점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권력을 쥐어왔던 과정, 또 과거의 박근혜 수사 등 경험에서 현재 분위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선택을 할 때, 아, 내가 이제 정말 팔을 끊어낸다, 저 배우자는 수사받고 이런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끝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방으로 갈 거냐 해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보고, 제가 헌법재판관 뭐 요즘에 아까 이제 6명인데 3명이 안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좀 아는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고 정말 검사 출신이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 공격했던 검찰주의자거든요. 이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곧 넣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문입니다, 물론. 네. 그런 게 사람들이 의학할 정도입니다. 국민의힘도.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와 자기 아내 임기 내에 감옥 안 가는 것, 탄핵 안 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언사를 날리던데 실제 아무런 시행이 안 됩니다. 어제 총리 시정연설에서도 제가 참 허탈했는데,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행복한 나라더라고요. 너무 잘 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35페이지 정도의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너무 잘 되고 있고, 국민들도 너무 잘 살고 있고, 대통령도 너무 잘하고 있고, 그 말로 가득 찬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믿지도 않아요, 그걸. 근데 그런 말을 하는데 공무원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 지금 수많은 국정 계획을 발표하는데 실현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이 통과 안 될 것이고 공무원들이 동원이 안 됩니다. 그거를 대통령실이 모르느냐, 총리실이 모르느냐, 다 압니다. 알지만 화려한 언사를 가지고 막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도 총리실도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윤, 김 두 사람의 목표는 자신들의 신상 보전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참 상황이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상황이 악화되거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몰리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물 건너갔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 대표로서 계엄령 같은 것도 실제로 시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을 들어도 됩니까? 여전히 우리가 걱정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뭐 계엄령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용인을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고, 이제 계엄령보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투 관련 간부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거짓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안 보냈다 그랬다가 보낸 게 확인되면서 이제 다 들통이 났는데, 그걸 조국혁신당의 이제 김준영 의원이 밝혔죠. 밝혔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 게다가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연락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쪽하고 연락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파병돼 있는 북한군 타격해라. 그걸 이런 문자를 보내고 주고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바로 일으키는 과거식의 북풍, 즉 과거에는 한나라당 관계자가 중국에서 북한 간부 만나가지고 휴전선에서 총 좀 쏴라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는 지금 못하는 거죠. 그 대신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거를 해서 한국 국내 정치 상황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일종의 계획 음모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이미 발표가 돼가지고 그것도 시쳇말로 큰 약발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조국 대표님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한때는 막 기세등등해서 끝까지 방어하면서 막다가 국민들과 충돌이 생기더라도 이 정권은 끝까지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했던 것에서, 아, 이제 쓰러졌구나, 무너지고 있구나, 그리고 자멸을 한다, 스스로 이제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자, 보호막도 사라졌다. 국힘조차도 대통령을 계속 옹이할 만한 명분이 없다. 보수 언론도 다 버린다. 예. 이렇게 되면 서서히 이제 망하고 있는 정권의 마지막 지금 순간을 보는 것 같은데 실제 느낌도 좀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렇고요. 예. 이게 이제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일종의 뭐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떨어지면 약간 또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들었습니다만은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재의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가 그 새로운 정점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예상을 하는 게 국민들이 지금 이미 심리적으로는 탄핵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여론조사 또는 등등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임기 다 채우지 않는 게 좋다는 쪽이 다수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결정타를 날리는 결정적으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끌어내려야겠다. 탄핵해야겠다. 이런 결정적 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 순간이 언제일 건가 해서 저는 연말 연초 내로 그 순간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결정적 순간 이전에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말로 이건 아니다라고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서 오히려 집권 세력 전체를 와해시키는 일종의 좀 정말로 결정타가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크게 왔다고 보고요. 예. 명태균 씨는 굳이 비교하자면 제2의 최순실 예.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최순실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고쳐주고 뭐 그 다음에 몰래 왔다 갔다 청와대 출입하고 이런 등등인데 명태균 씨의 활약과 비교하게 되면 오히려 최순실 씨가 약해요. 지금 보니까 일단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그 시점 전후로 보게 되면 그 전 단계에서는 각종 여론조사 쭉 관여했다는 거 확인되었고 게다가 제가 이제 저희와 저희 당 의원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론조사를 81회 이상 했고 거대한 큰 금액을 썼는데 그게 국민의힘의 회계 처리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게 그 말은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 씨의 개인 채무입니다. 네. 근데 개인 채무를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명태균 씨에 갚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김영선 등의 공천으로 처리를 한 거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뇌물죄입니다. 이 돈을 자기 돈으로 갚아야 될 것을 이제 사후에 김영선 공천을 해결했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취임이 되고 난 뒤의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최근에 공개된 육성도원 같은 경우 당선 하루 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또는 용산에서는 국회의원 대통령 되기 전 일입니다라고 참 구차한 변명을 하던데 그러면 당선되고 난 뒤는 물론이고 취임하고 난 뒤에 일을 보게 되면 당장 최근에 확인된 게 뭐냐 하면 이 스픽스에 강혜경 씨가 출연도 했습니다만 네네. 강혜경 씨가 이제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취임하고 난 뒤에 명태균 씨가 용산과 얘기해가지고 비선 여의도 연구원을 만들기로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취임 후입니다. 그 다음에 취임 후에 창원 산단 후보를 미리 알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취임 이전 것도 여러 개가 있지만 취임 후에 지금 확인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건 탄핵 사유죠.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전출되지 않은 권력, 비선이 국가정책에 개입하고 또 국가정책을 미리 알았으면 그게 농단인데 창원 산단 후보지 선정을 어떻게 사인에 불과한 명태균 씨가 미리 알았습니까? 미리 알고 주변에 알려줬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이거 그 자체만으로 이건 국정농단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용산의 대응을 보면 자, 첫 번째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명태균 조사받고 어쨌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라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도 없고 두 번째 김영선은 공짜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자리를 한 게 땄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우기면서 강혜경 씨가 잘못되었고 횡령 사기범이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명태균은 오히려 내 만약에 검찰 잡혀가기만 가면 다 터뜨려 버리겠다. 네. 이러면서 오히려 용산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세 가지의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나라냐, 이게 무슨 이런 개판도 이런 개판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정말로 장탄식을 하고 있는 상황. 이게 오히려 지금 탄핵에 대한 열기를 더 끌어올리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명태균 씨가 스스로를 얘기할 때 자기가 지리산 도사라고 이제 스스로가 불렸다는 거 아닙니까? 또 불렀거나 그런 상태에서 김건희 씨와 영적 대화를 했다는 거죠. 영적 대화 내용을 들어보더라도 희한하던데요. 뭐 김건희 씨가 남편이 떠나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그 해몽을 그 지리산 도사를 자처하는 명태균 씨가 그 해몽을 해줬더니 김건희 씨가 막 즐거워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이른바 영적 대화를 했는데 지금 그 영적 대화를 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온갖 일들 명태균, 김영선, 윤석열, 김건희 이 4명 사이에 이루어진 수많은 대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고 OECD 기준으로 뭐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고 그다음에 정치적 민주화가 되어가지고 진보든 보수든 간에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지리산 도사임을 자처하는 사람한테 거의 이게 쥐락펴락 당하던 것이었고 5선 국회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전화통화 내용을 보게 되면 5선 국회의원한테 혼을 내고 막말을 해도 쩔쩔맵니다. 그리고 그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아랫사람으로 보죠. 깔아뭉개죠. 지가 얼마나 명태균 씨가 윤김과의 통화에서 네네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시각으로 윤김을 보았는지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제가 아까 대구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걸 다 들으셨어요. 이게 대통령이 맞나? 또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누구보다 국민의 마음을 잘 알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께서 하나하나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읽으면서 앞으로 정치판이 어떻게 이 사건을 끌고 갈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탄핵다방 1호점을 대구 반월당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조국혁신당이 열었고요. 그 자리에서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 정말로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민인 게 부끄럽고 이 정권을 탄생시킨 게 부끄럽다라고 했던 그 말. 제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피켓팅하는 피켓을 봤는데요. 니카 네카 해차 불까 이 말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제 대구 사투리인데 예. 어떤 의미입니까? 니카 네카 해차 불까 이 말이 그건 저희 당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예, 예. 봤더니 어떤 여성이 손으로 요런 스케치북에 예. 니카 네카 해차북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한번 주시주에서 소개를 한 겁니다. 아, 예. 저희 당이 만든 거는 약간 예쁘게 프린트해서 출력한 것이 조국혁신당 찍힌 거라면 그게 아니란 걸 확인시킨 드린 건데 한 40대 여성이 손으로 써오신 건데 거기 보면 TK 지지율 18%다. 네. 그리고 니카 네카 당신과 내가 너와 내가 해차북가 끝내자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해치워 버리자 이런 뜻이고 그 대구에 사시는 40대 한 중반의 여성이 왜 자기 손으로 스케치북에 그걸 적어 오셨을까? 그분이 뭐 험하게 사신 분도 아니십니다. 아주 네. 교양이 있으신 분이고 전형적으로 대구 분이시고 점잖고 교양이 있는 중년 여성이 집에서 그걸 왜 써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니카 네카 해치워 볼까? 당신과 내가 여러분과 우리가 해치워 버립시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직접 써오신 거죠. 저는 그게 바로 진짜 대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카 네카 해차 불까라는 그 말 기억하면서 오늘 고소의 전략 정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고소의 전략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104만 명 돌파했습니다. 구독 여러분들 정말로 격려와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이 방송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공유 눌러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소의 전략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